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적은 돈으로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갭 투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자들도 저축은행과 P2P 업체의 대출을 받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자체 보조금과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인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사려는 실수요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출이 힘들자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갭 투자는 막대한 손실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당동의 한 주공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3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전세값은 3억 1,500만 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즉 전세가율이 86.3%입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을 산 뒤 곧바로 전세를 놓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갭 투자. 부동산 시장에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이 같은 투자가 이뤄져 왔는데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지난달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로 평균 전세가율이 86%에 달합니다. 이어서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8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관악구, 중랑구 등이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에선 부평구, 남구가 높았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DTI나 DSR 등 대출을 옥죄면 투기 수요가 갭 투자로 몰려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 방법은 억대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곳은 전세값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역전세난 가능성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114 등 업계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2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물량이면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갭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은 수요자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펀드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전략으로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설정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진 건데요. 전문가들은 신규 헤지펀드가 많이 출시되는 만큼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설정액 9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설정액이 1조 원가량 급증했고 새로 문을 연 헤지펀드 운용사가 4개, 신규 설정된 헤지펀드도 52개에 달했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이처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2015년 10월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자기자본 기준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주식형 공모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내면서 고액자산가들이 헤지펀드로 갈아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에는 하락장일 때 이득을 보는 공매도, 롱숏 전략 위주였던 헤지펀드들이 전략을 다양화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진 점도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여러 전략을 혼합한 멀티 스트래티지, 위험도를 낮춘 메자닌, 픽스드 인컴 등 다양한 전략의 헤지펀드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430개 헤지펀드 중 75%인 323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사와 신규 운용사들이 다양한 전략으로 설정액과 수익률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정액에서는 흥국자산운용이 1위를 차지했고 교보증권도 5월에만 17개 헤지펀드를 새로 설정하며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익률 부문에서는 DS자산운용이 20%대, 트리니티자산운용이 18%대로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활성화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신규 자산운용사가 늘어난 만큼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전략과 환매 조건, 펀드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신용등급 구간 1에서 3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들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P2P 업체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 대출은 전체에서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의 고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합니다. P2P 대출업체 렌딧은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집행한 대출 이용자 중 고신용자가 41.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금리는 3%대에 달하는데 이보다 5%포인트가량 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P2P 업체를 굳이 찾는 이유는 뭘까? 먼저 고신용자이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다 차거나 대출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고신용자가 은행에서 눈을 돌려 찾는 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나 P2P 대출 상품입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서류 제출이 간단해 신속히 대출이 이뤄집니다. 또 신용 등급이 높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중금리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P2P 대출 역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빠르게 대출이 이뤄져 편리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과 P2P 대출로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기존 고신용자들은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때 주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20%대 달하지만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이나 P2P 대출의 금리는 최저 8%대까지 내려갑니다. 두 업건 모두 모바일을 통해 약 5분여 만에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간편함도 카드론의 버금가는 매력 요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전기만으로 움직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 문재인 정부에선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조기에 보조금이 바닥난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전기차 구입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3,213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보조금이 부족하고 지원 금액도 들쑥날쑥인 데다 가물에 콩나듯 충전소도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원금을 많이 줘서 전기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원금이 한 푼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아이오닉을 울릉도에서는 1,200만 원에 살 수 있지만 충북 청주에서는 2,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이 부족해 조기에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98곳 중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지역은 55곳. 실제 보조금이 바닥난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는 올해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충전소도 고민입니다. 국내 급속 충전기는 750기, 완속 충전기는 9,00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최대 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전기차 확산을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유경제 확산으로 국내 카쉐어링 시장은 이용 고객이 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렌터카와 달리 이용 시간을 분 단위까지 나눌 수 있고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약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인기 비결인데요. 빠른 성장의 이면에 높은 사고 발생률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보험료는 이에 맞게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이 새로운 운행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사무실에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체 직원을 만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차량 반납도 가까운 거점 주차장을 찾아 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같은 편리함에 카쉐어링은 여행 등 특별한 이벤트 때 고려되는 렌터카와 달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녹아들며 5년 새 이용자 수가 70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IT 기기에 익숙한 20에서 30대 이용 편중과 간소한 이용자 확인 절차를 악용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율이 일반 차량이나 렌터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 보험 사고 발생률은 대물 배상이 149.6%에 달했습니다. 사고 발생률은 연간 사고 건수를 평균 유효 대수로 나눈 것인데 100%가 넘는다는 것은 카쉐어링 업체가 가진 차량 전부가 1년에 한 번 이상 사고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일반 개인 자동차 13.8%와 비교해 10배나 높고 렌터카 24.2%와 비교해도 6배 수준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일반 차량의 경우 보험사들은 통계상 사고율이 높은 20대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지만 현재 카쉐어링 사고 집계와 보험 가입은 대여용차로 일괄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카쉐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보상 한도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 시정연설로 꽉 막혔던 전국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 취임 34일째 이뤄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30분을 추경 편성 얘기로 꽉 채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요. 1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 12,000명을 포함한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3당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 다시 말해서 국가재난이라던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의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과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추후 30년간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왔는데요.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겁니다. 이 문 대통령은 파워포인트까지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고 실업자 수도 역대 최고, 또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에 부합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야에 설명한 겁니다. 네. 특히 추가 경정 예산 11조 편성은 이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이 추경을 어디에 쓸지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보고를 드리겠다면서 용처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안전과 교육, 복지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일자리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서비스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취약한 민생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소방관과 경찰 등 공공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성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어린이집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확대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성장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네, 야3당은 이번 추경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좀 반응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3당은 추경 심사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전에 미리 국회를 찾아가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추경 예산 처리를 간곡하게 분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고집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달여간 계속해서 8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도 야당에게 부담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인사 임명을 지적하면서 이날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기습적 합의라고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최근 장관 인사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자신의 자리 모니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추경심사 동의로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 통과하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야당은 추경심사에 동의한 것이지 추경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바른정당도 추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추경안은 통과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또 장관 인사를 놓고 야당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장관 인사도 이번에 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측은 시정연설로 인해서 추경에 물꼬를 트는 동시에 장관 인사에도 야당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기타 야당들도 탈세 의혹과 위장 전입 등을 이유로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인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당 일부에서는 취임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장관 인사에 동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만 도와준다면 장관 인사도 통과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야당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오늘 야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이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등 사실상 모든 카드를 쓴 만큼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는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시정연설이 향후 꼬인 전국의 실마리를 해결할지 아니면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통화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수출 회복에다 추가 경전 예산 편성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면 그동안 유지해온 완화적 통화 정책을 재검토해 돈줄 죄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경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며 저금리
고금리 기조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가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주는 전거래일보다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DG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은 모두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올랐고 기업은행과 제주은행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우리은행 등은 장중에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13일에서 14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주들이 동방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신당이 의석의 과반을 넘는 약 77%를 차지해 완승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를 인용해 마크롱이 이끄는 레티블리크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전체 577석 가운데 최소 400석에서 최대 445석을 휩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좌우 노선으로 구분됐던 프랑스 정계는 마크롱의 중도 신당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면 의회에서 민주적 토론의 여지가 없어진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금이 700조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유보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고 남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들이 영업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나 고용, 주주 배당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상위 30대 그룹 소속 178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기준 유보금은 3월 말 현재 69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상장사에서 5년간 늘어난 유보금은 무려 17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4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이 146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집가 상승 현상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경기 과천, 광명, 군포, 의왕, 의정부 등 5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같은 기간 서울 광부권 아파트보다도 컸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1,3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서울 LG 트윈타워에서 무선 진공 청소기 코드제로 신제품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이 청소기는 무상보증 10년의 스마트 인버터 모터로 흡입력을 키우고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로 사용시간을 늘렸습니다. 가격은 추락가 기준으로 89만 원에서 129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은 기온에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부산은 23도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가 예상되고요. 글피도 29도, 금요일에는 30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 등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욱 더워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와 남부 일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내일도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은 가운데 크게 덥지 않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춘천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는 소나기 소식은 없고요. 낮 기온 속초 21도, 울진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부산 23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